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전문 뉴스 NBN B뉴스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크립토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안채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최근 한 디지털 자산 업체와 은행 측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를 두고 6번째 실명 계좌 사업자가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말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업체가 어느 업체인가요? 네,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 현재 페이코인 측과 전북은행이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즉 실명 계좌 협상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20일 디지털 자산 업계에 따르면 페이코인은 연내 실명 계좌 확보를 목표로 전북은행과 최종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만일 페이코인이 전북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 발급 확인서를 받게 되면 페이코인은 디지털 자산 거래업자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은행 실명 계좌를 갖춰서 신고 수리를 받는 디지털 자산 업자 중 6번째가 되는 겁니다. 네, 보통 이제 실명 가상 계좌를 은행에서 수취하는 경우에는 거래소들이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5군데가 모두 거래소지요. 네. 페이코인 같은 경우 거래소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데 왜 실명 가상 계좌를 받으려고 하는 건가요? 네, 페이코인은 금융정보분석원, 즉 FIU로부터 연내 실명 계좌를 확보하라는 통보를 받은 뒤에 은행과의 협상을 지속해 왔습니다. 우선 페이코인은 지난해 9월에 디지털 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에 맞춰서 지갑 서비스업자로 FIU에 신고했습니다. FIU는 지난 4월 페이코인의 신고 수리증을 전달하기는 했으나 이후 실명 계좌를 갖춰서 거래업자로 변경 신고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그 이유는 페이코인 사업 구조의 원화와 디지털 자산인 페이코인 간의 교환이 있어서 지갑업자보다는 거래업자에 가깝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즉 특금법상에는 원화와 디지털 자산 사이의 교환을 지원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확보해서 디지털 자산 거래업자로 신고해야 하는 건데요. FIU의 통보에 따라 이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 페이코인 측이 은행과의 대화에 나선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금융정보분석원이 특근법에 따라 실명 계좌를 확보하라라고 요구를 했던 배경에는 페이코인의 사업 방식이 지갑업자라기보다는 거래업자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이 페이코인의 어떤 사업 방식 때문에 이렇게 판단이 나온 걸까요? 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자면 페이코인 서비스에는 고객이 페이코인으로 결제하면 모회사인 다나리 법정 화폐로 전환해서 가맹점에 정산해주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업 구조를 지닌 페이코인은 지난 5월 FIU의 요구에 따라서 디지털 자산 거래업자로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에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고요. 페이코인의 제안에 응한 곳이 전북은행인 겁니다. 전북은행은 그동안 페이코인과의 논의를 긍정적으로 진행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페이코인이랑 전북은행이랑 어떤 협업에 대한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최근 디지털 자산 시장에 발생한 악재들이 이번 이슈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북은행과 페이코인은 그동안 협업 논의를 긍정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FTX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북은행 측이 페이코인의 사업 구조를 더 세밀하게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앞서 전북은행은 올해 고팍스 측에 실명 계좌를 내준 바 있는데요. 그러나 지난달 FTX가 파산하는 일이 있었죠. 이로 인해 고팍스의 제휴사 제네시스 트레이딩의 자금이 FTX에 묶이고 고팍스의 고파이 상품의 이자나 원금 지급이 지연되면서 고팍스 또한 곤란한 처지가 됐습니다. 이 같은 사태를 겪었던 만큼 새로운 디지털 자산 사업자와 실명 계좌 계약을 체결하는데 더욱 엄격한 검토 과정을 거칠 거라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페이코인 측은 뉴스원과 인터뷰에서 어느 은행으로부터 계좌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은행과의 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연내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한 업계 전문가는 전북은행이 고파이 출금 지연 등으로 한 번 난항을 겪은 만큼 새로운 디지털 자산 업자와 손을 잡기엔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세계 3위 디지털 자산 거래소였던 FTX가 붕괴되면서 파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미국 CNBC 방송국이 분석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제목이 FTX 붕괴가 가져올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세 가지 변화라는 내용인데요. 우선 이 세 가지 변화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바로 규제, 통합, 그리고 혁신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CNBC는 현지 시각 19일 FTX 붕괴로 초래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업계의 세 가지 큰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은 규제인데요. 규제 당국자들이 FTX 사태를 계기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법률회사 키스톤 로의 파트너 변호사 루이스 에봇은 규제 당국자들의 신속한 행동이 중요하다고 말했는데요. 루이스 에봇은 사람들은 디지털 자산 규제 조치가 가해지는 걸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부 규제가 이뤄지면 신뢰가 형성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가 없으면 사람들은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두 번째 요소는 통합이죠. 통합은 어떤 의미에서 나온 얘기일까요? 네, CNBC는 2018년 크립토 윈터 이후에 FTX를 포함한 많은 신생 기업과 프로젝트들이 등장했지만 FTX가 붕괴하면서 그 숫자는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얼마 전에 블록파이가 파산 신청했고 제미니와 제네시스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 블록체인 프로젝트 CEO인 마리에케 플라멘트는 FTX의 여파로 많은 프로젝트들이 생존과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즉 자금 조달의 어려움이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와 기업들의 통합으로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네, 자, FTX 붕괴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 가져올 세 가지 변화 중에 규제 통합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 혁신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디지털 자산 시장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전진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입니다. 웹3 지지자들은 현재 크립토 윈터를 더 많은 블록체인 혁신을 위한 준비 기간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하는데요. 한 전문가는 기업들이 디지털 혁신 부서 또는 메타버스 혁신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다면서 기업들은 이런 기술이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이해하고 있다고 근거를 대기도 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지갑 업체인 레저의 이안 로저스는 CNBC에 디지털 자산은 수집품, 티켓, 가치, 신분증명 등 우리의 생활에서 점점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며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바이낸스 US 관련한 뉴스입니다. 최근 바이낸스 US가 올해 이제 7월 파산 보호를 신청한 기업이죠. 보이저 디지털을 인수한다라고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혹시 뭐 인수 가격이나 왜 인수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현지 시각 19일 코인데스크 US와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바이낸스 US가 보이저 디지털을 10억 2,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3천억 원에 매입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바이낸스 US는 보이저 측에 1,000만 달러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최대 1,500만 달러의 비용을 변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거래는 2023년 1월 5일 보이저가 파산법원의 매각 승인을 구한 뒤에 같은 해 4월 18일까지 마무리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바로 이 바이낸스 US 측이 보이저 디지털 인수 소식, 이 소식이 바로 앞서서 살펴봤던 CNBC가 얘기했던 통합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보이저 디지털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길래 바이낸스 측의 인수가 되는 걸까요? 네, 보이저 디지털은 파산한 헤지펀드인 3에로 캐피탈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3에로 캐피탈은 보이저 측에 6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천억 원에 이르는 빚을 갚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이저 측은 유동성 문제를 겪게 된 건데요. 결국 인출을 중단하고 올해 7월에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지난 9월에 경매에서 FTX의 14억 2천만 달러에 달하는 입찰가로 낙찰이 되기도 했는데요. 11월에 FTX 역시 챕터 11인 파산 보호를 신청하면서 거래가 무산된 바 있습니다. 네, 보이저 디지털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좀 탐내는 회사들이 많았던 곳인데요. 네. 이미 한 차례 인수가 무산된 적이 있었고 이번 인수 계획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큰 액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바이낸스 쪽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브라이언 슈레더 바이낸스 US CEO는 트위터를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용자들에게 빠르게 디지털 자산을 돌려주는 게 목표라는 게 그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보이저 고객이 2023년 3월에는 자신의 자산에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슈레더 CEO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사용자와 자산을 거래소로 유도하고 보유하지 않은 기술과 제품, 서비스를 추가하는 게 목적이라면서 현재 곤경에 처한 기업 몇 곳을 살펴보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즉, 보이저 외에도 추가적인 인수합병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네, 사실 지난 9월에 FTX가 인수를 한다고 발표를 했었다가 파산이 되면서 무산된 사례인데요. 과연 바이낸스 US가 무사히 인수를 완료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지난해 11월에 승인된 신규 디지털 자산 세금 보호 여건이 발행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최근 나왔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 해당 법안이 시행이 된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네, 오는 2023년인데요. 즉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신규 디지털 자산 세금 보고 요건은 미국에서 지난해에 승인된 바이든 인프라법의 일환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인프라법 또는 사회시설 기반법으로 알려진 해당 법안의 제대로 된 이름은 기반시설 투자 및 일자리법입니다. 해당 법은 $10,000, 하나로 1,300만 원 이상의 디지털 자산 거래를 모두 현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이 인프라법을 승인하면서 디지털 자산 관련 수익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탈세로 간주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신규 디지털 자산 세금 신고를 통해 걷어들일 세수로 $280억, 우리 돈으로 약 36조 5천억 원 정도를 예상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네. 자, 미국인의 경우 내년부터 $10,000가 넘는 디지털 자산 거래를 하게 되면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세금은 아무래도 이제 모두에게 좀 민감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법을 둘러싼 갈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법안에 쟁점이 됐던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미국에서는 이 인프라법을 두고 누구까지를 브로커로 봐야 할지 이것이 갈등의 쟁점이 됐습니다. 미국 의회는 인프라법 입법 당시 디지털 자산 매매 중개자, 채굴자, 소프트웨어 개발자 등을 모두 브로커의 범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과 민주당은 단순 투자 중개업자로 볼 것인지 중개업자를 포함한 채굴자와 개발자 등까지를 하나의 범주로 묶을 것인지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었는데요. 실제로 6명의 상원 의원은 이 인프라법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법안 명료성의 부족함이 디지털 자산 업계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거래 검증자, 그리고 노드 운영자를 기존 기관의 브로커와 유사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게 수정안의 골자였습니다. 지난 15일에도 새 하원의장 취임을 앞두고 있는 패트릭 맥켄리 공화당 최고의원이 브로커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여기서도 디지털 자산 과세 논의가 나오는 것이 좀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도 지금 디지털 자산 과세가 원래는 2023년 1월 1일부터로 도입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2년 유예하는 안 때문에 사실 지금 국회에서 상당히 논란을 빚고 있잖아요. 지금 논의가 어디까지 와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디지털 자산 과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못해서 지금 투자자들이 많이 속이 썩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금투세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유예로 가닥을 잡아놨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유예 쪽에 힘이 많이 실린 상황인데요. 그러나 디지털 자산 과세, 즉 코인세에 관해서는 관련 논의가 많이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우선 이 코인세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디지털 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하는 과세를 말합니다. 이렇게 발생한 소득 중에 250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 20%의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서 원래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는데요. 작년에 1년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로 다다음 주로 도입 시기가 연기된 상황인데요. 현재 코인세 시행까지 약 2주가 남은 셈인데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과세를 두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아직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내년에 과세가 그대로 진행이 되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세금이 징수가 제대로 잘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코인세 연기를 주장하는 측은 과세에 대한 제반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렇게 항상 입을 모아왔는데요. 디지털 자산의 경우 주식과 달리 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취득했거나 또 직접 채굴했을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가치를 따져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달에 과세 당국이 이번 연말 종가 기준으로 취득 원가를 산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되면 세금을 초과 징수하거나 덜 걷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비트코인을 한 개 5천만 원에 샀던 사람도 취득가액이 현 시세인 약 2천만 원 정도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만일 내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서 5천만 원이 되면 원금 회복을 한 셈인데 서류상 수익을 낸 게 됩니다. 이 경우 실질적인 소득은 없지만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준이 미비한 상황에서도 제도 시행 날짜는 다가왔는데 관련 논의도 부진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았습니다. 업계 전문가는 MBNTV와의 통화에서 소득에 대한 세금을 걷는다는 취지는 좋지만 제대로 걷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기준 마련을 먼저 하고 징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과세를 유예하는 편이 더 적절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앞서 금투세 같은 경우도 2년 유예로 가닥이 잡혔다고 하는데 디지털 자산 과세는 이제 정말 다음 주면 이제 빨리 정해야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데 좀 기준이 빨리 마련돼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